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라이프 코치 김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라는 책에 있는 사례와 여기서 그 가족 트라우마를 찾기 위해서 핵심 언어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했던 질문들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아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은 마크 웰린이라는 분이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예, 샌프란시스코 가족 포치 연구소 소장이자 가족 트라우마 유전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년 넘게 우울증이나 불안, 만성질환, 공포증, 강박증 사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서 그런 각종 질병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도와오셨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온갖 상담 치료와 심리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도 도저히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 낙담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가족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원리나 어떤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됐고요. 이분도 굉장히 그런 가족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근본적인 그 치유 경험을 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마크 웰린이라는 분은 원래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그 잘 나가는 이벤트 회사의 대표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안구 편두통이라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니까 가족하고 회사를 이제 다 떠나고 모든 이제 대치요법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전 세계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스승들을 만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온갖 세계 각지의 그런 명상 센터, 그 다음에 스승들을 찾아다 헤매던 중에 어느 날 집으로 가서 네 엄마랑 아빠를 만나라라는 한 스승의 말을 듣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그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 포기를 했었고 부모님 대신에 영적인 구루들, 스승을 실제 부모와 맞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부모님은 절대 이게 믿고 의지할 분들이 아니구나.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로 스승과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찾아 헤맸었어요. 그래서 진짜 빠져서 이렇게 사이비 비슷한 곳에 빠져서 제 20, 30대를 거의 다 보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독된다고 하죠. 그 부모로부터 온전한 어떤 사랑이나 가르침을 롤모델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어떤 교주나 스승을 만들고 거기에 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요즘에 그 코로나로 그 이슈화된 신천지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 교주한테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 신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저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 그 다음에 롤모델로 도저히 삼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자기를 돌봐주고, 의지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아주 안 좋죠. 어쨌든 이 마크 웰린 이 저자분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온갖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맞바꿨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3년이나 떠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한 스승이 너희 엄마 아빠를 찾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인데 자기는 포기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던 거예요. 네. 그동안 부모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원망했었던 저자는 치유의 길이 부모와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그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 상태여서 아버지는 굉장히 초라하게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너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근데 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돼요, 저자가. 그 순간 아버지도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어머니하고의 또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처음 때 안았을 때 막 장이 꼬이고 온몸에서 엄청난 거부감이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시력이 결국 1.0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안 되는데 아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 인생에 걸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고 그 깊고도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가족 트라우마 분야의 선구자가 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치유 기법들을 쓰면서 저 자신에게도 접목을 해봤고요. 내담자들을 만나서도 접목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저는 정말 이 부모님한테 대물림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알았던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완치하는 그런 결정적인 또 EFT와 더불어서 됐기 때문에 여기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심리치료를 하고 뭐가 여러 가지 뭐 약물치료를 하고 좋다는 걸 다 해도 뭔가 그 미진하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저자는 적어도 가족 3세대에 걸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정, 생각, 말,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 그 윗세대, 친인척, 가족들,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족들, 피로 연결된 이 혈연 관계는 엄청 몇백 배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탐색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저도 이제 명상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심리치료도 했었고, 정신과 상담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EFT를 통해서 아주 깊은 치유를 맛보게 됐는데, EFT를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 이후에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다시 좀 재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완전하게 완치된 그런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대물릴 땐 그런 절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자유롭고 가벼워지는 걸 아주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이 좀 두껍고 좀 내용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기억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숙주를 찾아 옮겨 다닐 뿐. 기억과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숙주는 뭘까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자녀, 손자, 새로운 숙주는 그런 거죠. 후손한테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방복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된 절망감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자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심리적, 신체적 질병들이 반복될 때는 부모님을 넘어서 적어도 3세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3세대에 걸친 가족사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저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 친가, 또 친척들 중에 되게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자살하셨거나 이런 분들까지 하나하나 한번 탐색을 해봐서 이것들을 제가 스스로 EFT를 하면서 다 치유를 하면서 정말 우리 천도제라고 하죠. 그런 무속신앙이나 불교에서나 그거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보자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찾았었고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제가 뭐 성장기에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해서 오랜 세월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했지만, 그리고 엄마 뱃속 트라우마까지도 제가 치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치유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상 나는 온갖 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힘겨운 감정들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더 이상 그 과거에 좋았던 일도 아니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보면서 계속 치유하기도 지겹고 막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 책을 만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정말 유전이 되는구나. 우리 눈, 코, 입, 얼굴, 외모, 키, 혈액형 이런 것만 유전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도 유전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서 완전히 완치됐죠. 예.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수십 건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에 걸쳐서 정말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로 가족 트라우마가 유전되는구나는 그 사실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자세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읽으면서 되게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자, 사례 1은 그 지독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제시라는, 이 제시의 그 핵심 언어는,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트라우마 치료할 때 핵심 언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때 스타 운동선수였고요. 대학교에서 A학점만 받는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독한 불면증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결국은 대학도 중퇴하게 되고 야구 장학금까지 반환할 정도로 인생이 이제 망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시가 저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불면증과 시작된 어떤 시점을 딱 돌아가 보니까 제시가 한 19살 정도 생일을 맞은 직후에 새벽 3시 30분에 추위에 막 벌벌 떨면서 깨어난 기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다시 잠들면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제시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제시의 증상의 첫째는 추위고요. 추위. 잠드는 것. 19살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가족사를 한번 탐색을 해본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삼촌의 그 죽음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시의 삼촌이 19살, 19살 무렵에 폭설이 내렸을 때 이 송전선을 점검하던 중에 동사를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그 현장으로 가보니까 이 삼촌이 너무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막 몸부림쳤던 흔적이 눈밭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눈밭에 얼굴을 파묻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동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죽음이 너무 비극적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누구의 입에도 이거를 올리지 않고 완전 묻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제시가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묻혀진 줄 알았지만 30년이 지나서 조카인 제시에게 삼촌의 죽음의 양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거죠. 그래서 제시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이 치료를 받으면서 무거운 짐으로 이제 불면증이라는 병에서 이제 벗어났고 가족과 또 죽은 삼촌 모든 가족들 조상들과 깊은 결속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그 가족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면요, 저도 경험했지만 제 조상들 그 가족들과 굉장히 깊은 결속감을 느끼게 돼요. 저도 하면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굉장히 깊은 어떤 결속감, 그리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 가족 세우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버트 헬링거라는 분이 창안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먼저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에 사랑을 준다. 즉 우리가 내림사랑은 있어도 올림사랑 없다는 게 정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우주의 근원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생명 에너지가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든든해지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불안증에 시달렸는데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마음이 좀 편안하고. 왜냐면 내 옆에, 내 뒤에 나의 엄마, 아빠가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할머니 하러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굉장한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있고 생명의 힘을 퍼부어 주신다는 게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을 손자가 속죄하다. 네, 이런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법무세계 회계사인가? 예, 사무실을 했는데 흑자로 돌려놓으려던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너무 사업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벤애한테 이제 핵심 언어가 뭔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며 산다. 가까스로 먹고 사는 정도다. 이게 이분의 핵심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해도 뭐가 안 돼요. 항상 막 근근히하고 쪼달리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벤의 할아버지에서 이제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벤의 할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했는데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최소한의 임금만 주고 이민 노동자들의 노역으로 이제 부를 쌓으신 분이에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일꾼들은 굉장히 불결한 환경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벤의 할아버지네 가족과 아버지 세대 그리고 벤까지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 막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일꾼들의 근데 가난과 고통은 벤의 가족이 누린 풍족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의 피땀과 눈물과 희생과 의로 인해서 이 벤의 가족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어때요? 겉으로는 쟤네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원래 난 금수저니까 쟤네들은 게을러서 그래. 이민 노동자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심은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만 행복할 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벤이 무의식적으로 이 이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비참함을 계속 재현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든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갚겠다라는 어떤 균형을 잡겠다. 이게 바로 이제 까르마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저지른 과보 때문에 이 손자가 그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벤이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상상을 했어요. 상상 속에서 일꾼들에게 그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지른 과보를 할아버지 자신이 떠안고 보상하는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벤에게. 이 일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지 네 빚이 아니다. 예, 가족 세우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밑에 있는 사람이 앞서간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건 굉장히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삶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옳고 그르다 이건 잘 됐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월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360도의 각도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좁은 시각에서 그 단면만 보거든요. 예, 자기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생이 이 사람은 개차반이야 나빠라고 판단하는 순간 예, 굉장히 단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이건 굉장한 무례한 행위입니다. 특히 내 앞서간 조상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상처나 그분들이 갖고 짊어졌던 짐을 후손인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도 굉장한 아주 예, 무례한 짓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홀어머니 밑에 컨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인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둘 다 엄청나게 불행해지고 이혼까지 가고 분리가 안 된 거죠. 원가족하고. 예. 그래서 이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짐은 예, 본인들이 지게 해야 됩니다. 그 짐을 내가 대신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서로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멘트를. 예, 아버지가 지신 짐은 아버지가 집니다. 어머니가 진 짐은 어머니가 집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한계 설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리미티드 해서 한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치료를 할 때도. 그래서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배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고용했던 그 이민 노동자들을 막 수소문해서 찾아내는데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민자 가족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를 무료로 변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몇 주 만에 막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크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 조상 할아버지가 지은 죄지만 내가 그래도 도저히 이것을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사심없이 그냥 베풀다든지 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카르마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한 여성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이 심하다. 그러면 입양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서 아이들 무료 봉사를 한다든지, 뭐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결연을 해서 계속 그 아이한테 돈이나 그런 편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사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핵심의 언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라우마, 가족 트라우마를, 대물리는 트라우마 원인이 뭔지 이렇게 보려면요. 핵심 언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핵심 언어란 무엇이냐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도사린 두려움을 나타내는 특유의 단어와 문장을 말합니다. 즉, 미해결 상태로 남은 트라우마의 근원으로 안내하는 실말인데요. 신체 감각이나 행동, 또 감정, 충동, 질병이나 질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트라우마와 관련된 핵심 언어를 찾느냐. 적절한 내 감정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가슴에 딱 와닿는 핵심 언어를 찾는 게 상담에서도 저도 굉장히 큰 숙제예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이분한테 어떤 말을 내뱉게 했을 때 이분의 어떤 그 깊은 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언어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언어는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이제 비언어적인 명상이나 심상화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요. 언어적인 아주 적절한 코어 워딩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핵심 언어 찾는 방법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힘들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나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주 이놈의 더러운 세상,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또는 세상에 나 도둑놈들 뿐이다. 예,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예, 땅을 파봐라. 돈 한 푼 나오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핵심 언어가 될 수 있고요. 핵심 언어 두 번째. 찾는 방법. 내가 힘들 때 자주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 또는 하는 말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살기 싫다. 난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 잘못될까봐 너무 무섭다. 네, 이런 것들이 핵심 언어죠. 또 세 번째 이 핵심 언어 찾는 방법 중에요.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비참한 생을 살았거나 죽음을 맞았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제가 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선풍기도 보이고. 네. 그래서,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비참한 생을 살았거나 되게 사고사나 자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그 고문 당하다가 아니면 그 가스실에서 죽은 그 유대인 가족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조상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셨을 때 독가스실에서 살해당했을 때와 비슷한 시점에 그 본인도 천식이나 뭐 그 자살 충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린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대학살 뭐 내전 예 겪은 사람들 그 후손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시점에 끔찍한 어떤 악몽이나 그런 질병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해서 바로 내 위에 형제들이 여러 죽임을 당했다. 나를 낙태한 건 아니지만 내 위 형제들을 엄마가 많이 낙태를 하면요. 나도 죽음의 공포에 되게 많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예. 이게 이제 로스트 차일드라고 해서 낙태당한 아이들은 숨겨진 아이들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나의 형제예요. 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치만 그 존재가 인정을 받았나요? 무시당했잖아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무시당한 거는 반드시 인정받기 위해서 튀어나오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군가를 막 무시하고 징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나를 스토킹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친척들 중에 이제 자살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리 EFT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주 이제 주변에 에너지가 많이 정리가 됩니다. 예. 저의 핵심 언어는 그때 당시 했을 때 뭐냐면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이 세 가지였어요. 핵심 언어가. 이거 정말 극도의 절망과 무기력감이었죠. 예. 근데 이 감정들을 제가 보니까 제 감정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삶 전반에 걸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느껴졌던 감정이었어요.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삶 너무 고통스럽다. 해도 안 된다. 죽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서 막 죽도록 싸우시면서 자식들만 아니면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친가 쪽에 좀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막 우울증으로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이게 계속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서 저희 아버지 저한테, 예, 아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유전이 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 재발된다, 좋아지는 것 같다도, 온갖 방법 시도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가족사를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치유를 꼭 하세요, 그거를. 예. 이 문제의 원인을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제 EFT나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닐 때는 이제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전생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과거의 성장 과정 중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치료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전생 치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내 전생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대부분 어디선가 보고 들은 어떤 오염된 정보일 경우가 많고요. 이걸로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전생 치료를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궁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혈연 관계는 그 강도가 수백, 수천 배 더 끈끈하고 강합니다. 네. 특히 이제 부모님과 얽힌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고요. 그럴 때 자유롭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사례 중심으로요. 그리고 핵심 언어 찾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